조선사 조선 건국과 2차 왕자의 난, 태종 이방원의 즉위, 이성계는 우왕이 지시한 요동 정벌을 수행하기 위해 출정하다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을 향해 진격했다. 이성계가 개경을 점령하고 군권과 정권을 장악한 뒤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인 토지를 박탈하기 위해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급진적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고려, 왕조의 기득권 세력은 경제 기반을 잃고 실학했고 그 과정에서 혁명에 반대하던 정몽주와 온건 개혁파도 숙청되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았다. 이성계는 즉위 사실을 명에 알리고 제도를 공표했다. 명으로부터 화신과 조선 중 어떤 것을 국호로 할지 물은 뒤 국호를 조선으로 하여 태조 2년에 반포하였다. 3년에는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대규모 숙청을 통해 개경의 왕족들을 제거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제도와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한 이는 정도전이었다. 그는 신진사대부답게 불시자병 같은 저술을 통해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불교 대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렇듯 조선 초기는 정도전과 조준 등 소수의 재상에 의해 국정이 이루어졌다. 정도전은 국왕보다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으나 개국공신들은 이에 불만을 품으며 왕권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첫 부인 신유왕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은 정도전의 횡포를 막기 위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당시 이성계는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의 이남인 방석을 세자로 삼았는데 이는 이성계의 장성한 아들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방원은 방석을 등에 업고 권력을 확대하는 정도전과 그 세력을 숙청하였다. 태조는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보고 이남인 방과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의 자리에 올랐다. 방과는 조선의 2대 정종으로 즉위하였다. 2대 정종 때에도 사남인 방간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정국이 안정되지 않았고 이방원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방간을 제거하고 1400년 11월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아 조선 3대 태종에 즉위했다. 태종은 국왕 중심의 강력한 관료제도를 마련하고 육조 직계제를 통해 왕권 강화를 꾀했다. 나아가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국가의 기틀을 닦는 치세를 펼쳤다. 태종의 민생 안정책과 왕권 강화책으로 신생국 조선은 기틀이 잡혔으며 이어지는 세종대의 치세를 맞이한다. 조선사 세종대의 영토 개척, 사군 육진과 쓰시마 정벌, 조선 건국 초기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명은 원을 중원에서 몰아냈지만 여전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고 북원은 몽골 초원에서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피폐해진 군사력을 재건하여 수많은 침략으로 무너진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다행히 원과 명의 갈등으로 조선 북쪽의 땅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기에 조선은 이 땅의 여진족을 회유 또는 공격하였다. 조선은 북쪽으로는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다. 국경선이 강을 기준으로 할 때 외적의 침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의 경계로 삼고자 북진의 요새이자 근거지를 조성한 것이다. 조선 태조인 이성계는 동북면 출신으로 고려 말부터 동북면의 여진족을 평정하여 두만강 하류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태종 집권 이후 조사이의 난 때 동북지방의 여진족이 난에 가담하면서 조선과 여진의 사이는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태종대에는 여진이 계속해서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태종은 1410년 함경도의 모란이 여진을 정벌하고 160여 명의 여진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로도 몇 번의 정벌과 여진족의 약탈이 되풀이되었다. 세종대에도 여진 정벌은 계속되었다. 여진족 건주의 여진 추장 이만주는 조선군의 목표가 되었다. 여진의 약탈로 1437년 조직된 토벌군은 이만주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진 세력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세종은 평안도에 국경방어대책을 구상했고 국경방어의 전초기지로 사군을 설치했다. 또한 함경도에도 방어기지를 설치하였다. 세종 16년인 1434부터 10년에 걸쳐서 김종서 등이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경원, 종성, 회령, 경흥, 온성, 부령 등의 육진을 설치했다. 조선의 북방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땅을 확보한 뒤 진을 설치해 수비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백성을 이주시켜 살게 하면서 땅을 점령해 나갔다. 사람이 살아야만 토착민이 자신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3인 정책을 실시했다. 세종대에는 육진 개척을 위해 함경도 내에서 5518호를, 하삼도에서 유리하던 유리민 1122호를 옮겨 살게 했고 사군에는 평안도 1925호,
하삼도 민호 3천여호를 옮겨 살게 하였다. 세종에서 성종대까지 북방으로 옮긴 하삼도 출신의 백성은 5천호가 넘었다. 또한 남쪽에서 올라오는 왜구 또한 조선에게 실질적 위협이었다. 세종은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해 남쪽 해안을 편안하게 하였다. 1419년에는 이종무를 필두로 쓰시마를 공격하였는데 전함 227척을 동원한 대규모 정벌군이었다. 선발대와 본대는 하루 뒤에 쓰시마의 천모만으로 진입하여 전투를 벌였고 적선 100여 척을 태우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이어 6월 26일 쓰시마 도주의 항복으로 조선군은 철수한다. 약 2주간의 쓰시마 정벌로 남해안의 왜구는 잠잠해졌다. 이후 100년간 왜구는 조선의 남해를 위협하지 않았다. 조선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조선의 의병들, 조선이 건국되고 약 200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평화로웠다. 조선 건국 초기에 명과 북원이 대치하던 상황은 명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명의 승리로 끝났다. 15세기에 비교적 평화롭게 교류하던 조선과 일본은 16세기에 들어 갈등이 심화되었다. 일본은 조선에 더 많은 무역을 요구하였고 조선은 이를 거절하고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이에 일본인들은 무역을 요구하며 삼포회란, 을묘 외병과 같은 변란을 일으켰다. 일본의 요구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며 일본의 정세를 살폈다. 동시에 국방을 강화하자는 10만 양병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이는 붕당 간의 견해 차이와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전국시대가 종료되었다.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수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된 전국이 아슬아슬한 상태임을 알고 각 영주의 병력들을 외부로 돌려 군사력을 소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침략에 앞서 중앙집권적 군사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을 통해 얻은 조총으로 군대를 무장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명을 치러가는데 길을 열라는 정명가도의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선조 25년인 1592년 일본이 20만의 병력으로 부산진을 침공하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나고야에서 출진하여 가츠모토와 쓰시마를 거쳐 조선 부산진으로 습격해 들어왔다. 4월 13일 상륙과 동시에 부산진이 함락당하고 순식간에 북상한 일본군에 의해 5월 2일에는 한양에 일본군이 들어왔다. 일본의 경우 전국시대에 군대의 우두머리인 영주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있었기에 일본군은 한양을 목표로 전속력 진군하였다. 당시 조선 관군은 병력 부족과 200년이나 이어진 평화에 이렇다 할 전투 한 번 없이 일본군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조정이 파견한 신립장군은 충주에서 일본군에 패배했고 함락된 도성을 재탈환하기 위해 북진하던 하삼도의 대군이 수원과 용인에서 대패하자 몽진길에 오른 선조는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6월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과 승병들이 일본군과 격돌하면서 임진왜란의 판도가 변했다. 거기에 수군이 해상에서 일본군의 선단을 격파하면서 보급선을 끈 차 상황은 호전되었다. 양반과 전직 관리들이 지방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인근 지리의 밝은 이점을 살려 의병들은 적은 병력으로도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새롭게 조직되는 관군에 편입되며 적에게 대항했다. 또한 조선 수군은 일본군보다 우수한 선박과 화기를 사용하였는데 거북선과 총통의 활용은 해전에서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었다. 이순신의 지휘 아래 옥포, 당포, 당항포, 부산포 등에서 수군은 큰 전과를 올렸고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순신은 남해안 일대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보급선을 완전히 끊으면서 전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의병과 수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 초기 수세에 몰렸던 조선은 점차 반격을 가할 수 있었고 12월에는 명나라의 이여송이 군사 4만 3천을 이끌고 참전하면서 일본군을 본격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고 행주산성에서 하차 300량을 동원해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전쟁을 점차 조선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행주치마로 유명한 행주산성에서 대패한 왜구는 한양을 포기하고 경상도로 후퇴하여 전쟁을 마무리하려 했으며 조선도 전열을 정비해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3년에 걸친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1597년에 일본은 조선을 다시 침입하는데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유재란은 북상하는 일본군을 직산해서 조명연합군이 저지하고 해상에서는 이순신이 명량대첩을 통해 일본군의 배 300척을 단 12척으로 물리치면서 정유재란은 끝났다.
남해안 일대로 후퇴한 일본군은 곳곳에 일본식 성인 외성을 쌓고 장기 농성을 준비했으나 일본에서 우두머리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결국 철군을 결정하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꾼 전쟁이었다. 명은 임진왜란의 여파로 재정적 결핍으로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세력이 나뉘었다. 도요토미의 남은 세력인 동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서군으로 나누어 다시 내전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싸움에서 서군이 승리하여 도쿠가와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에도 막부가 열리게 된다. 조선사 광해군의 즉위와 인조반정, 폐모살제의 뜻. 광해군은 1575년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의 사이에서 둘째 서자로 탄생하였다. 선비의 정비인 의인왕후가 슬하의 자녀가 없었고 장남이자 동복형인 임해군이 있었지만 그는 포악한 성정으로 인해서 왕이 될 제목이 되지 못했다. 또한 임빈 김씨의 소생인 의안군, 신성군 모두 일찍 요절하여 광해군의 왕위 계승서열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었다.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이 있었으나 그는 나이가 어렸고 당시 임진왜란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분조 활동까지 거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광해의 왕위 계승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선조는 파천과 동시에 평양에서 광해를 세자에 책봉하였다. 그리고 선조와 함께 의주로 피난하다가 영변에서 갈라졌다. 광해는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을 돌며 민심을 수습하면서 군사를 모집하는 분조활동을 폈다.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안위를 위해 활동하였다. 전쟁 이후 선조는 자신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코자 했으나 이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광해군은 1608년 대북파의 지지를 받아서 조선 15대 왕위에 올랐다. 광해군의 지지 세력인 대북파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무품, 무직자인 서인슈련으로 3개하고 강화에 위리안치시켰다. 결국 1614년 만 8세의 어린 나이에 강화부사 정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1618년에는 이이첨의 패모론에 따라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이러한 정치적 탄압행위는 서인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서인 주도의 인조반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서인들은 인조반정의 기치로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주장하였다. 폐모는 임모광우를 폐위시킨 것이고 살제는 같은 핏줄인 영창대군을 강화해서 죽인 것을 의미한다. 임모광우 유폐를 계기로 서인을 위시한 불만 세력이 늘어나고 여기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시행하는 광해의 외교 노선에 반하는 세력이 늘었다. 게다가 경제적 정책의 실패는 불만 세력의 저변을 넓혔다. 구겐과 이서 처음 반정을 주도하였고 이기, 김자점, 김유, 이걸 등이 후에 참여하여 반정을 성공시키게 된다. 특히 이기는 호랑이를 잡는 차코갑사 파견을 구실로 병력의 경기도와 황해도 파견을 허락받았고 이들이 반정의 주 병력이 된다.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서궁에 유폐되었던 임모광우는 반정군에 합류하여 그들의 명분에 힘을 싣는다. 반정 직후 광해군은 궁궐을 탈출해 의관 안국신의 거처에 피신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밀고자에 붙잡혔고 바로 폐위되어 유폐되었다. 임모광우는 광해군을 죽이자고 하였으나 권력 없는 임모광우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반정 이후 북인 세력은 괴멸당하다시피 하여 소북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를 잃었다. 광해군의 부인과 세자이던 이지는 모두 폐서인되어 유배에 처해졌으며 유배지에서 죽었다. 광해는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옮겨 유폐되었다. 제주도 생활 4년차인 66세의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쳤다. 반정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내건 폐모살제의 뜻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광해를 죽이지 않았다. 조선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만주족의 흥기와 조선의 실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조선과 명이 전쟁에 국력을 쏟아붓는 사이 만주에 위치한 여진족은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본디 만주 지역은 명의 관리하에 있었는데 명은 산해관 넘어 여진에 대한 통제를 풀 수밖에 없었고 조선 역시도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내부 수습이 급해 여진족에 신경 쓸 수 없었다. 건주 여진의 추장인 누르하치가 여진 세력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이어받는다는 뜻에서 후금을 건국했다. 후금은 1115년에 있었던 와남부 아골타의 금나라의 후계를 잇는 다는 명분으로 붙인 국호였다. 명은 후금이 건국되자 즉시 견제를 시작하였다. 만주로 병력을 출병시켰고 여진족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인 조선에게도 출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의 임금 광해군은 상황이 명에게 불리한 것을 깨닫고 출정군 책임자 강옥립에게 밀지를 내려 후금과의 전투를 하지 말고
후금과 휴전할 것을 명했다.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빛을 발해 광해군이 재임하던 동안 후금과 조선은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인조 반정 이후 조선은 배금이자 친명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후금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중원으로 나아가려는 후금에게 조선의 존재는 불안함의 극치였다.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후금은 조선을 침략하게 된다. 1627년 정묘란이 발발하게 되었다. 후금은 인조 5년인 1627년에 장차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배후의 안정과 물자 확보를 위해 조선을 침략했다. 이때의 명분은 광해군의 보복을 위한다는 명분과 가도의 모물룡을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모물룡은 명에서 파견한 장수로 압록강 가도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후금군은 선천을 거쳐서 안주 방면으로 한반도의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남하하였고 병력 일부는 압록강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물룡의 부대를 공격했다. 후금군이 전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면서 정묘란이 벌어지게 되었다. 1627년 1월 심양을 출발한 후금군은 1월 14일에 의주를 함락했다. 후금군이 기동력을 살려 빠르게 남하하자 인조는 소현세자는 전주로, 자신은 강화로 피난하였다. 평안도에서는 후금군이 지나가자 정봉수와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켜 후금의 배후를 공격하자 이들은 배후가 차단될 것을 염려하여 평산에서 더 이상 남하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 조정도 후금군의 강화도 접근에 위협을 느껴 주화론을 채택하고 양측 모두 협상에 들어갔다.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고 후금은 군대를 철군하였다. 그러나 후금은 조선에게 군신의 예를 요구했고 곡물과 정병3만을 요구했다. 이러한 후금의 요구로 인해 조선에서는 척화배금의 여론이 일어났다. 자신들의 요구가 묵살되자 1636년 청태종 홍타이지는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이를 병자호란이라고 한다. 이들은 불과 10여일 만에 한양에 이르렀고 인조는 급하게 몽진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강화도로 가려 하였으나 청군은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때 남한산성에는 군사 1만 3천여 명과 51치 식량밖에 없었기에 상황이 열악하였다. 청태종은 20만 대군으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하삼도에서 올라오는 조선의 병력을 공격하였다. 인조는 약 한 달 반 정도를 버티다가 세자가 피난한 강화도가 청군에 의해 점령되자 곧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하였다. 인조는 청태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고 조선과 청은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선사 조선의 성리학 이념과 붕당 정치의 시작. 조선은 신진사대부들의 백성을 위한다는 위민정치라는 성리학 이념 아래 건국되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 정치는 사뭇 달랐다. 조선 초의 정치는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훈구파 공운 세력이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사림 세력은 조선의 건국에 회의적이었던 고려의 온건 개혁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 은둔하면서 지낸 세력이다. 훈구 공신 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권 세력화되었고 조선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고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건립하고자 사림 세력을 등용하였다. 고려의 온건 개혁파의 후예인 사림은 향촌의 중소, 지주라는 경제적 기반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훈구파를 비롯한 기존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사림들이 대거 정계에서 숙청당하는 사건이 사화로 표출되었다. 16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사림은 몇 차례 사화를 당하면서도 선조 초기에 중앙 정계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향촌 사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서원의 등장과 자신들의 기반이 되어주는 농장 등 인적, 물적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림들은 훈구 세력과 맞설 때에는 뭉쳐서 입장을 같이 했지만 자신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자 일부 의견에 맞는 사람들끼리 계파가 갈리기 시작했다. 사림에서 나타난 첫 내부의 갈등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로 불거졌다. 이를 둘러싸고 기성사림과 신진사림이 대립하였는데 기성사림은 왕실 외척의 정치 개입에는 반대하였지만 외척 중에서 사림을 보호했던 사람을 옹호하려 했다. 반면에 신진사림은 외척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견을 토로했다.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왕실의 외척이자 기성사림의 신망을 받던 심의겸과 신진사림의 대표자인 김효원이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대립하였다. 이조 전랑은 하급관리의 인사권을 관할하는 자리였는데 이를 두고 사람이 분열하는 동서분당 시분당이 발생하였다.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인,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을 동인이라 불렀다. 이는 심의겸과 김효원의 집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 부르던 별칭이었다. 동인은 이황과 조식,
그리고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세력이 참여하여 붕당의 형세를 이루었다.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이 가담하면서 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정치적 파벌의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붕당은 성리학의 원론적인 원리에서는 금기시되었으나 성리학이 구양수의 붕당론을 수용해 군자들의 붕당 형성을 긍정하면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던 조선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었다. 16세기 후반 전국을 주도하던 동인은 정열입, 모반 사건을 잔혹하게 처리했던 정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다시 나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 남인이 임진왜란 발발로 인한 책임으로 실각하자 임진왜란 중 항전을 주도했던 대북파가 광해군과 함께 실권을 장악하였다. 광해군은 전후 복구와 후금과 명 사이의 중립외교를 통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복구하고 안정시키고자 했으나 중립외교에 반감을 품은 서인의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과 대북 정권은 무너지고 서인이 주도하는 전국이 펼쳐졌다. 북인은 이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다. 사림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성리학적 예에 더욱 집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조 반정 이후 숙종 초기의 붕당 정치는 나름대로 원칙이 지켜졌으며 상호 비판적 공존체제를 지켜나갔다. 숙종의 탕평책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붕당 정치의 건전성은 17세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붕당 정치는 건전한 정책적 비교보다는 국왕의 정통성과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권력 투쟁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붕당 정치는 결국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 정치로 변질되었다. 중앙의 권력 투쟁으로 변질된 붕당 정치에서 소외된 사림들은 자신의 세력 기반인 향촌으로 내려가 서원을 건립하고 지방민을 상대로 교육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혼탁해진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영남 지역에서 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조선사, 세도 정치의 등장과 흥선대원군의 개혁,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세도 정치, 시다어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올바른 도를 책임지는 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사회의 모순이 반복해 쌓인 19세기 조선의 상황에서는 뜻이 달리 쓰인다. 정조의 둘째인 이공이 11세의 어린 나이로 23대 군주로 즉위하는 1800년부터 헌종, 철종대까지 약 60년에 걸쳐 시행된 세도 정치는 부정하게 세력을 휘둘렀다는 의미에서 기세 사용하여 세도 정치다라고 부른다. 정조가 갑작스레 승하하면서 순조는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아야 했고 이는 외척과 세도 가문이 정계를 장악하는 시발점이 된다. 이 시기의 세도 정치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노론 출신의 외척 가문들 정치를 주도하고 여기에 달성서 씨와 연한희 씨, 반남 박씨, 풍산 홍씨 등이 혈연 관계를 통해 정권을 독점하였다. 세도 정치 시기는 붕당은 물론이고 탕평파나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구도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므로 이러한 유력 가문을 견제할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거기에 비변사가 국정을 주도하고 권력의 핵심 기구로 떠오르면서 세도 가문을 견제할 육조와 의정부마저 무력화되었다. 세도 가문은 19세기 조선 사회의 누적된 모순을 개혁할 정치적 이념이나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아가 변화하는 세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만의 정치 집단을 조직해 조선 내에서 이권을 탐하며 권력을 독점하였다. 대표적인 세도 가문인 순조 대안동 김씨는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의 뒤를 이어 김좌근과 김병기 등이 있었으며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전국을 주도하기 전까지 정권을 휘두르며 세도 가문의 지위를 누렸다. 헌종 즉위 이후에는 풍양조씨 조만영 집안이 헌종의 외척으로 득세하였다. 이들은 실질적인 권력이 집중된 비변사를 장악하고 관직을 독점하였다. 물론 세도 정치기에 왕실이 국정 운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순조와 효명세자가 국정을 주도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19세기 조선은 봉건 사회가 급속히 해체되는 변혁기였다. 빈번한 자연재해와 기근에도 일반 백성들은 수탈의 대상에 불과했으며 각지고을의 수령들도 중앙 정치로부터 소외되었다. 지방사림은 향약에서 배제되었고 수령이 향약을 운영하게 하는 등 수령권을 강화하는 구상을 했던 정조의 구상은 중앙정치가 문란해지자 수령의 부정을 중앙에서 견제할 수 없다는 약점을 드러냈다. 이런 문제점은 지방 수령직의 매관매직을 성행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농민들은 당시 소빙하기로 인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국가의 수탈에도 시달리는 상태가 되었다. 조세 부담은 점점 높아지고 불만이 높아지면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근간인 조세제도에서 삼정의 문란이 생겨나고 비판의식이 강한 몰락 양반과 일부 상인 세력이 결탁하면서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경래의 난은 조선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조선의 모순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 후 농민들은 임술농민봉기를 전후하여 삼남지방에서 대대적으로 봉기하였다. 세도 정치의 위정자들은 쌓여온 사회적 모순의 해결 없이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봉기를 일으킨 농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정청을 설치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자신들이 속한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혁안이었고 오히려 진주밀란이 일어난 원인이었던 부패관리 백낙신을 1년 만에 풀어주는 등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1846년 고종이 즉위하였다. 당시 집권 세력은 흥선대원군을 무능한 인물로 보고 그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형식적으로 수렴청정을 하게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조선은 또 다른 개혁기를 맞이한다. 흥선대원군은 호포제와 사창제를 실시하고 서원을 철폐하면서 당시 조선의 백성을 괴롭게 하던 모순들을 개혁하였다. 서얼들의 정계 진출을 가능케 하고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개혁 역시도 서세동점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조선이라는 봉건적 정권의 지배체제를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이제 시대는 흘러 조선도 침략해오는 서양 세력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왔다. 조선사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이양선 출몰, 조선의 개항, 서세동점의 시기인 19세기, 조선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세도 정치의 폐단으로 조세제도가 흔들리며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고 무능한 지배 세력으로 대표되는 양반에 대항하여 농민의 봉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 이미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개항된 상태였으며 아시아의 무력적 정도를 알게 된 서구 열강 세력이 동쪽으로 눈을 돌려 조선에 접근해오기 시작했다. 이때 집권하기 시작한 흥선대원군은 격변기를 헤쳐나가야 할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조대비와 일부 척족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고종의 즉위와 함께 수렴청정을 통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뒤 고종을 위해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정치에서 제외되었던 종친들과 무신들을 중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우선 세력 기반을 다지는 데서 시작하였다. 척족 세력과 타협하기도 하고 말단인 서리들의 임명에 관여하면서 세력을 다졌고 집중된 권력으로 비리를 일삼던 비변사를 해체하였다. 비변사는 세도 정치 세력의 온상으로 대원군에게는 척결 1순위였다. 이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되살렸고 육조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옛 관료층이 몰락하고 새로운 관료층이 등장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지지 세력을 형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막대한 결손을 초래하는 서원과 향연사에 대해 조사하고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병인양요 이후에는 47개의 사액 서원을 제외하고 600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서원은 민중의 고열을 빠는 것이라 하여 척결하였는데 이는 민중에게 환영받았다. 대원군의 가장 큰 목표는 세도 정치 이후 실추된 왕권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복궁 중건 사업에 국력을 쏟았는데 모자른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원납전과 당백전 등의 동전을 찍어내며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세금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민중의 수많은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서 환곡을 폐지하고 사창제, 호포제 등을 실시하며 얻었던 민심을 잃게 되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밀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대부분 밀란의 목적은 체제 부정이나 국가 전복가 아닌 단편적인 폐단 시정 요구였기에 고을 단위에서 멈추었다. 일부 정감록이나 미륵사상에 기반한 난이 있었으나 대부분 좌절되었다. 또한 대외적으로 이양선이 조선 근해에 출몰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조선에서 물이나 식량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선에 통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 정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는 제공하되 통상의 요구는 거절하였다. 평양에서는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다가
민가를 약탈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거듭된 이양선의 출몰로 조선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흥선대원군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 조선의 두만강 변경을 향해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친교를 맺으려 했다. 선교사를 통한 프랑스와의 친교 시도는 조선의 봉건적 지배층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거기에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분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는 흥선대원군이 국방력 강화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길로 들어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조선은 천주교에 대해 대대적으로 박해하였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인하여 이는 더욱 확고해졌다. 1866년 일어난 제너럴 셔머노 사건과 이에 따른 1871년의 심리학요는 조선의 척화 의지를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세로 볼 때 이는 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다. 이미 일본은 자신들이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에게 당한 방법을 조선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다. 조선의 개항은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일본에 의해 시작되었다. 조선사 강화도 조약과 개항, 불평등 조약의 시작. 1873년 서양과 통상을 반대하면서 척허리까지 세우던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조선의 정권은 고종이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러나 고종은 완전하게 왕권을 바로 세우지 못했고 왕비의 인척인 민씨, 일가가 전국을 주도하는 형식이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부정하고 권력을 잡은 민씨 세력은 척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외국의 통상 요구에 조선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을 돌렸다. 척화에 목숨 걸던 대원군 정권이 무너지자 조선보다 훨씬 앞서서 개항한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개항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선에 자국 군함 운요호를 파견하였다. 일본에서 출발한 운요호는 부산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동해안의 해로를 측량하고 강화도 초지진에서 함포 사격을 하는 등 조선 수비군을 자극하여 전투를 일으켰다. 결국 이 전투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하며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였다. 조선의 일부 관료도 이 기회에 통상을 하자고 주장하여 결국 조선은 일본의 통상 요구에 굴복해 조일수 조규를 1876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이 강화도에서 체결되었다고 하여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조일수 조규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문제가 많은 조약이기도 했다. 당시 위정자들은 근대적인 조약에 대한 개념과 관세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수호조약과 뒤이어 체결된 조약 부록과 통상장정에는 관세와 항세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다. 이는 일본 시장의 물건과 자본이 조선을 잠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일본인 거류지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일본 화폐가 자유롭게 유통되기도 했다. 심지어 쌀을 비롯한 조선의 식량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약도 넣지 않았다. 이는 근대적 조약 체결이 처음인 조선에게 있어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맺게 한 것이다. 물론 악소조항의 폐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무력으로 조선을 회담장에 앉힌 일본이 양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이 열강들에게 당했던 일과 같으며 이를 조선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과 처음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청의 권유에 1882년에는 미국과 조약을 맺었다. 미국과의 조약도 역시 불평등 조약이었다. 대표적 악소조항으로는 최애국 약관이 있었고 미국 역시도 치외법권까지 가져졌다. 뒤이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으나 이들과의 조약에서도 불평등한 조건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세계열강의 관심이 조선에 쏠린 상황에서 조선 내 이권에 관심을 보인 나라는 청이다. 청은 세계 무대에서 종이 호랑이임을 이미 들킨 상황에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마저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조선에서 일어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무력으로 개입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조선에 대한 내정에 간섭했다. 1882년 청은 조선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청의 상인은 조선의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었으므로 청의 경제 침투가 강화되었다. 이 조약에서 청은 조선이 자신의 속국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이 조약의 결과로 청과 조선의 무역량은 점점 늘어나 종전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가지고 왔다. 조선은 일본과 청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청의 행보에 일본 역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조선사 조선 내부의 갈등과 개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조일수 조약 체결 이후 조선 정부는 근대적인 서양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외교와 통상,
군사 업무를 추진하는 개화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설치하여 서양에 앞선 무기와 군사기술을 배우려 했다. 또한 청과 일본의 근대적 문물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강화도 조약 직후 수신사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개화파를 위시하여 조사 시찰단을 편성해 일본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4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일본의 산업과 사회를 살펴보고 귀국하였다. 조선의 개화 정책은 흥선대원군이 주장하던 기존의 척화에서 돌아선 것으로 최초의 개화 정책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조선의 개화는 봉건적인 토지 제도와 신분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사회구조 틀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개화였다. 위에서부터 진행된 개화는 조선 사회의 절대 다수인 농민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지배층인 양반 유생에게 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그들은 정부의 개화 정책이 자신들의 기본 신분제도인 반상제를 무너뜨릴 것이란 염려의 개화를 반대하였다. 동시에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군에서도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조선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육성하던 별기군에 비해 턱없이 낮은 봉급을 받던 기존의 구식 군인들은 1년 넘게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밀려있던 봉급도 아니고 일달치 봉급으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이들은 분노에 한양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1882년 6월 벌어진 이모군란은 개항 이후 일본으로 대량의 곡물이 수출되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고통받던 도시 하층민들이 폭동에 가담하면서 큰 사건으로 변화하였다. 군란에 참여한 이들은 외척 세력인 민겸호와 민씨 일파의 집을 부수고 개화파 관료를 공격하였다. 고종은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대로 흥선대원군을 불러 정권을 맡겨 이들을 달래려 하였다.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민씨 일파의 요청을 받은 청군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청군에 의해 납치되었다. 민씨 일파는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후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던 청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청의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이 추진하던 개화 정책은 크게 후퇴하였고 개화파의 개혁이 청군을 등에 업은 민씨 세력에 의해 후퇴하면서 개화파의 입지가 좁아졌다. 그러나 청과 프랑스가 베트남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전쟁을 벌이면서 조선에서 청군의 일부가 철수하였다. 개화파는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군의 지원으로 청군과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1884년 10월 개화파는 지금의 우체국인 우정국 개국을 축하하는 연회를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민씨 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왕과 왕비를 창덕궁에서 적은 병력으로도 궁을 수비하기 좋은 경우궁으로 옮기고 일본군과 조선군으로 하여금 경비를 지키게 하였다. 이를 갑신정변이라고 한다. 개화파의 정변으로 조선의 수도에는 일본군과 청군이 대치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갑신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개화파는 행정과 재정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혁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일련의 개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에 남아있던 청군에 반격하기 시작했다. 청군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이고 정세가 불리해지자 일본군은 개화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수하면서 결국 정변은 사흘 만에 끝나게 되었다. 이를 두고 3일천하 갑신정변이라 한다. 정변을 주도했던 개화파 관료들은 일부는 청군에게 죽었고 김옥균과 박영효 등 일부 인사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본이 조선에 대해 내정 간섭할 구실이 생겼다. 서로 간의 전쟁을 피하려 했던 청과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1885년 텐진 조약을 맺고 양측의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정변을 진압한 청의 내정 간섭은 여전히 조선에게 행해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조선에 개입할 명분을 계속 찾으며 기회를 노렸다. 일본은 한성조약 등으로 조선 정부에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이는 조선 정부에 또 다른 부담이 되었다. 청과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은 양측 중 어떤 나라든 조선에 파병할 때에는 즉각 상대 나라도 동시에 파병할 권리를 가졌다. 이 조항으로 인해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군과 청군이 동시에 조선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조선사, 조선 후기 사회와 동학농민운동, 동학과 전봉준, 조선 후기에 들어서자 국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제도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세금을 걷는 게 아닌 수탈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삼정의 문란, 황구징수 등이 남발되었고 어지러운 조세제도는 대원군 집권 이후 개항을 한 이후에도 바로잡히지 않았다. 부패한 관리와 아전들의 수탈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편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개항을 시작한 이후 조선 사회 곳곳으로 들어와 활동하던 청과 일본의 상인들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 원인이었다. 조청 수륙무역 장정 이후 청상인들은 내륙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고 청에서 생산된 물건을 조선에 들여왔다. 조선에서 이와 관련된 산업을 하던 수공업자들은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거기에 일본은 당시 산업화, 근대화의 수순을 걷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안정을 위해 대규모의 쌀이 필요했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열을 올려 조선 각 지방에서 방공령을 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공령은 일본 정부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일본 상인들은 쌀이 수확되기도 전에 미리 사들였고 조선의 쌀은 헐값에 팔려 일본으로 넘어갔다. 조선에서는 추수를 한 다음에 오히려 곡물이 부족해 쌀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던 중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이 삶이 어려웠던 농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더 극심했다. 관리와 아전뿐 아니라 왕실도 농민에게서 지대를 거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부는 전라도 중에서도 땅이 기름지고 너른 평야가 있어 자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곳에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갖가지 명분으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농민을 수탈하였는데 특히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축조하여 여기에 사용료를 부과했다. 각종 조세와 잡세를 참다 못한 전봉준과 전라도 고부 군민은 1894년 음력 1월 10일 관할을 점령하고 아전을 벌하고 군수인 조병갑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고부 농민들의 피눈물이 고여있는 만석보는 파괴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조병갑은 전주로 도망쳤다. 고부에서 일어난 사태를 알게 된 조선 정부는 우선 군수를 교체하였다. 신임 군수 박원명이 내려와 고부 사람들을 달래서 봉기군을 해산시켰고 이로 인해 사태는 일단 진정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가 밀란의 주동자들을 역적죄로 몰아체포하고 처형하자 이에 농민들은 매우 분노하며 농민군을 조직하였다. 농민들은 탐관오리 제거와 조세수탈 시정, 사회적 차별 철폐 등 사회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는 동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근대적 이념으로 나아가는 농민들의 사회적 변혁 요구였다. 이때 일어난 농민군의 봉기를 1차 봉기라고 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반상의 제도를 뒤흔드는 사회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관군을 동원하였다. 홍계운을 필두로 하여 800여 명의 경군으로 진압하려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등지에서 수비군을 격파하고 전라도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다. 나아가 전라도 가명이 있던 전주까지 점령하였다. 급박해진 조선은 청군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텐진 조약의 조약을 빌미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왔다. 조선을 사이에 두고 양 강대국이 농민 봉기 진압을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동학농민군과 조선 정부는 급히 전주허약을 맺었다.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신들이 주장한 개혁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행동하였다. 한편 전라도의 사례를 통해 경상, 충청,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농민군이 봉기하였다. 농민군과 정부는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자 이들을 철수하게끔 하기 위해 전주허약을 맺은 것이었다. 그러나 청과 일본의 군대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의 영향력 다툼을 위해 둘만의 전쟁을 벌였다. 이를 청일전쟁이라고 한다.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곳은 한반도였기 때문에 조선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아야만 했다. 1894년 벌어진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다. 조선에 들어온 청 군대는 북양 대신의 군대 일부였을 뿐이지만 일본은 국군을 걸고 가용 가능한 군대를 모두 조선에 투입하였다.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였다. 승리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조선 정부에 대해 내정 간섭을 시작했다. 이에 농민군은 외세를 물리칠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하면서 다시 봉기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전라도에서 동학의 연합군을 모아 서울로 진격하였다. 서울로 진격하던 중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조선 관군이 연합한 군대와 맞서게 되었다. 유럽에서 수입한 근대식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농민군은 화력에서 밀려 패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청주를 공격하던 동학농민군의 다른 부대도 패퇴함으로써 농민봉기는 수포로 돌아갔다. 전봉준, 김계남을 비롯한 주요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 역시도 체포되어 처형되었다.